여기 내기 체스를 이기고 싶어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체스 잘하는 사람을 한 분 모셔와서 상대방과 체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체스 플레이어는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 플레이어에게 누군가가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져주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면서요. 체스 플레이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척하다가 져버리면 응원하던 군중들은 무력한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겠죠. 이 체스 경기를 국가 운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관중은 국민이고 체스 승리는 국익이며 체스를 잘하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의도적인 패배는 국익 대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국가 지도자가 일부러 국익에 해를 끼치겠어? 그런 일은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지독한 경제난을 겪었죠. 고난의 행군의 원인을 한 줄 요약하라면 부족의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2002년 들어 김정일은 이를 해결하고자 개혁 개방을 시도합니다. 개혁 개방이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독이 될 수는 있었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시간도 꽤 흘러 정치 권력 안정에 자신감을 가진 덕이었죠. 우리는 이를 7.1 경제 조치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국정 가격을 시장가에 맞추어 현실화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인민들 부담이 크겠죠. 대신 신의주, 금강산, 개성공단 등 경제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외국 물자 유치를 꾀했습니다. 또 암암리에 존재하던 장마당을 허용해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개개인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던 것을 국영기업, 사업소들이 시장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이 소유한 무역회사들도 직접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게 한 거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급이 많아지면 식량 등의 생필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시장 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일자리도 많아지며 수요층의 구매력도 탄탄해질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습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구역이래봤자 거기에 투자하는 큰 손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정도죠. 근데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 그래도 악의 축으로 찍힌 마당에 미국, 일본이 빠져버린 겁니다.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중국과의 교류는 있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중국의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시장경제 인정은 곧 국가가 주는 급여 이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데 생산설비나 원자재 따위는 여전히 국영 소유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횡령이 횡행하게 됩니다. 월급은 게으르게 일하나 부지런히 일하나 똑같은데 적당히 뒷구멍으로 빼돌려 장마당에 파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물론 공산당 간부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국유재산 빼돌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죠. 그걸 적발해서 불순분자들을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버렸을까요? 아니죠. 뇌물을 받았습니다. 부패가 사실상 제도화된 겁니다. 이 결과 물질 만능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게 되었고 장마당에서 돈을 끌어모은 신흥 부르주아들, 북한말로 하면 돈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자 북한의 고위층들은 긴장합니다. 노동을 신성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는 인민의 적일 뿐더러 자칫하면 자신들의 지도체제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공산권 국가 얘기는 아닙니다만 프랑스 혁명을 봐도 부르주아들이 귀족체제를 무너뜨렸고 말이죠. 두고 볼 수 없던 김정일은 2009년 돈주 계층을 분쇄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명분은 인플레이션 해소였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려는 이유를 듣고 보면 제법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숨은 의도는 지하경제 차단 및 중앙통제력 강화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시행하여 대응할 틈도 없게 했고 국권, 신권 교환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많은 돈을 바꿀 수 없게 했죠. 전부 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 했던 겁니다. 숨은 의도대로 화폐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돈주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안전자산인 달러나 위안화로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원화는 해방 이후 5번씩이나 화폐 개혁을 단행한 전적이 있는 위험자산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북한 원화는 꿈도 희망도 없으니 애초부터 안전자산을 들고 있던 겁니다. 뇌물을 수수할 때도 추적하기 어렵고 은닉하기 쉬운 달러로 바치는 게 대세였고 말이죠.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는 화폐 개혁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현금 외의 자산도 풍부했고 뒷구멍으로 뇌물을 받아 곳간을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고위 간부들에게는 특별히 돈을 더 바꿔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본래 명분이었던 인플레이션 해소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1년 뒤의 2010년 11월경에는 물가가 화폐 개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재산이 아예 없는 극빈층을 제외한 중하위 계층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고래는 멀쩡하고 새우 등만 터지게 된 겁니다. 지도자의 사익이 국익과 다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7.1 경제조치의 의도는 국익과 김씨 일가의 사익이 나름 부합했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못했던 건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화폐 개혁은 국익과 북한 지도계층의 사익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독재 국가만의 일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한다 한들 간접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로 인한 대리인의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국익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